안녕하세요. 부강테크 마케팅입니다. 네, 저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좋은 기술을 비싸게 파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굉장히 비싸게 팔려고 하는, 뭐 어느 기업이나 다 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시장, 중국 시장에서 저희 제품이 팔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싸야 되는데. 베트남 시장 뭐 가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만 제품, 뭐 단위 뭐 펌프, 아주 간단한 펌프 뭐 이런 것들도 일본 제품, 새 제품도 못 들어오죠.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일본 중고 제품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물러와 대만 제품 정도, 중국 제품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 시장은 베트남 법인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저개발 국가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 그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진출을 할 것이냐를 모니터링하고 고민하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물론 일부 마케팅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10년 후를 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뭐 저희 회사 한번 오셨던 회장님도 계시고 뭐 하시지만 저희가 정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저희가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조차도 10년 정도를 해야 뭐 조금 피드백이 온다라는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은 한 10년 정도 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수 처리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운스트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당연히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 에너지를 그 와중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하는 분, 그리고 업스트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 두 과정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수 처리장에 가채섯을 연계를 하겠다, 설계, 시공, 운영을 하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에 데이터 기반 활동을 도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을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물로 해서 스마트 시티, 물순환, 에너지 절감,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통합 관리, 결국은 뭐 탄소 저감으로 연동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친환경 데이터 센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원 지원장님이. 그리고 AI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도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근데 도시에 전기가 많다고 가스가 많다고 그래서 도시가 아름다워지거나 도시가 풍부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은 좀 얘기가 다르죠. 특히 여기가 이제 송도 같은 케이스인데요. 좀 이제 이렇게 한 번 쓰고 난 하수를 도시 내에서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뭐 주변 경치가 좋아지고 지가가 올라가겠죠. 특히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인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하수 처리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조차도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거를 저희 같은 공돌이 회사들도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통합 관리, 민원의 핵심이죠. 하수 슬러지, 뭐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요. 지구 온난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메탄가스가 메탄, 암모니아 해서 미세먼지도 만들고 악취도 만들고 하는데 다행히 이산화탄소보다 반감기가 짧다고 합니다. 10년 내외로 반감기가 짧아서 얘네들을 잘 컨트롤하면 지구온난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각 처리장 단위에서 이렇게 처리 방법을 수립하는 거에서 권역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권장을 하고 이런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성을 높여서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하수 처리장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하수 처리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아나목스라든가 카오시라고 하는 슬러지 감량화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목스는 기존 처리 방식 대비 유지 관리율 85% 절감을 할 수 있고, 카욱 같은 경우는 그 슬러지 감량화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워터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처리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건설하고 오퍼레이션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데이터로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토목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단위 기자재를 안치고 하는 부분이, 보통 저희가 이런 뭐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 엔지니어 2명이 보름 정도 밤을 셉니다. 그러면 뭐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설계사가 이제 뭘 주면 막 해서 내고, 좀 있다가 또 수정 의견이 오죠. 뭐 바꿔라 그러면 다시 또 해서 또 내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 녹아나가죠.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수많은 단계의 체크 단계를 만들어 놔도 그게 필터링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가졌던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원래 목표는 한 사람이 하루 내에 뭐 이런 프로젝트를 처리한다는 게 목표였고, 이게 어느 정도 한 1.5일 정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업무에 들어가는 그 설계하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데 들어갔던 인력을 빼서 좀 더 가치 높은 설계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만한 밸류체인 클러스터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하수 처리장도 건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단계의 비용,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 코스트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동훈 지청장님이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 부분에도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는 하수 처리장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 싫어하죠. 일단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보기 나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이 되고 깔끔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하수 처리장이 될 수 있다면 에서 출발했던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하수 처리장 에너지 자립, 뭐 효율화 방안, 이게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하수 처리장이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뭐 개수도 지금 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단위 처리장당 전력 소모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처리 수질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력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를 덜 쓰는 하수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에너지 저감형, 뭐 공정 설계, 에너지 절감형, 뭐 기술, 뭐 경제적인 뭐 반류수 처리 기술 도입,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프로테우스 기술입니다. 뭐 일반적인 중력식 1차 침전지보다 처리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 시간이 짧아서 결국은 소요 부지를 적게 차지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뭐 일반적인 뭐 이 정도의 침전지, 1차 침전지를 갖고 있다면 부지가 요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은 부지, 그래서 잉여 부지는 뭐 이만한 부지였다면 잉여 부지를 공원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상에 노출돼 있던 거를 지하화시키면서 위에다 공원 만들고 뭐 기타 시설로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목스 같은 경우는 외부 탄소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탄소는 줄이고 산소 소모량 줄이고 잉여 슬러지량 줄여서 역시 이제 경제성을 높였던, 아나목스 자체가 하수 처리계의 뭐 아이폰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혁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종대왕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진행을 되면서 그 부산 녹산에도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다른 방식의 이제 데이터 기반 운영 관리 기술을 통해서
가변적인 하수가 유입되는 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농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어 자체도 가변적으로 제어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제어 방식 자체도 데이터 기반으로 제어를 하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사례입니다. 52%.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52%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낸 52%의 전력량 중에 또 52%가 바이오가스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시도는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기성 폐기물 통합자원화에서도 그동안 구박을 받던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가 이제는 에너지 소스로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움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버려지던 거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드라코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인 에너지 생산 공정 대비 드라코 공정으로 진행을 할 경우 바이오가스가 한 220% 정도 더 증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투마로우 워터 프로젝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투마로우 워터는 말 그대로죠. 이제 미래의 수처리 기술이 어디로 가야 될까를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제 조금씩 진행했던 현재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지, 조금 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계속 공정을 고치고 공정을 수립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하는 공정들이고요. 그래서 물은 당연히 재이용돼야 되고 에너지는 절감돼야 되고 가능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정들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투마로우 워터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는 물이 당연히 깨끗하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단위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을 할까 또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도달을 할까를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미래에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처리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어떤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지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수 처리가 돈이 들어가는 공정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공정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스트림 투 프로핏 스트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모로우 워터 프로젝트를 UN SDGs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등록을 해서 UN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6년서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UN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N에서 진행하고 있는 SDGs 프로그램과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출발해서 진행되고 있는 ESG 프로그램이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같기 때문에 저희는 그나마 요즘에 ESG의 태풍을 좀 쉽게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이제 물산업협의회에서도 저희 오셨던 상황도 되고요. 가치사슬 연계, 밸류체인 클러스터 지금 되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산업부에서도 이제 만들었던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네, 외부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이제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 연결 협업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이 주력 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처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지가 이제 하나의 화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도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없는 거에서 혁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 내에서 혁신의 포인트를 찾는다면 저는 이제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간 지 한 10년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초창기에 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이 그 미국에 가고 계시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돛담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고 있는 느낌? 저희도 그랬고. 그래서 엄청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돛담배를 연결해서 선단을 만들어서 좀 큰 배를 만들어서 가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단 경영 뭐 이런 얘기도 뭐 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 바스토의 지하수 질소 오염이 돼서 그 바스토시의 질소 정화 프로젝트를 했던 겁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저희가 핵심 기자재만 하거든요. 저희 요소 기술만 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때 평균 저희가 가져오는 코스트가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일반 기자재는 다 이렇게 시장에서 그냥 풀려나가는데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되게 아까운 거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를 좀 묶어서 같이 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뭐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실증화가 관심이 있는 거고, 배관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뭐 밸브 하시는 분도 있고, IoT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판넬 만드시는 분도 있고, 펌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목적은 다 다르시죠. 근데 하나의 시장을 가지고 어떤 회사는 기술 검증을 목적으로, 어떤 회사는 뭐 광급 시장에 대한 납품 실적,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안 했나?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저희가 그 환경벤처협회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 많은 기술을 사람이 핸들링해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진 저희 워터 AI 요소 기술에 대해서 DB를 만들어 놓고 DB를 불러다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이 이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희의 목적은 아닙니다. 얘 자체는 저희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우리가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은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저렴한 가격, 더 좋은 품질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시도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부 시도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저희는 어차피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 디자인 코스트를 따지거든요. 근데 훨씬 고객께서 좋은 반응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여러 기업이 모이는 방식이 예전에 수직 계열화했던 방식이 있어서 대기업에서 흔히 쓰는 뭐 사실은 이게 더 지휘체계도 명확하고 일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대기업 뭐 A라는 대기업이 뭐 중간에 B, C, D 그러면 그 밑에 A-1, A-2 이렇게 쭉쭉쭉 해서 수직 계열화 쫙 했을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대기업이 하나가 없어지든 중간에 하나가 없어지면 이 계통 자체가 서버리죠. 이래서 이게 스톱됐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뭐 각 파트별로 경쟁 관계도 있어지고 뭐 저희 같은 엔지니어링 계층도 마찬가지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랑 경쟁하는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생기게 될 거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누구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생태계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공직자분이 좀 들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뭐 부처에서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뭐 산업부나 뭐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기업단에서 먼저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단에서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서 마중물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일단 먼저 도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직자 아까 저희 부지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좀 공직자분들도 시장 중심의 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 니즈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수많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단일 기업 단위의 프로그램들입니다. R&D도 한 기업. 뭐 경북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해외 마케팅 지원한다 그러면 전시회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뭐 미주 쪽에 무슨 전시회 지원을 가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이 갑니다. 근데 상호 연계성이 하나도 없죠. 그럼 다 각자 다른 기업이고 그 기업 부스 하나마다 한 명씩 다 직원들이 한 명씩 따로 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스비도 중요하지만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되게 힘들어요. 그 인원 보내는 것도 어렵죠. 근데 만약에 플랫폼으로 돼 있다면 10개 기업이 가는데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다면 쭉 연결이 돼 있다면 한 3, 4명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은 인력을 다른 전시장으로 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뭉쳐서 움직이는 거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뭉친 다음에 이런 부처나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들이 안 움직이면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업 단위 뭐 경쟁도 있고 뭐 하지만 해외는 다르잖아요. 해외 사업은 저희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국내 사업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은 얘기를 안 하고 해외만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내는 경쟁할 거 경쟁하고 싸울 거 싸우고 근데 딱 끊어놓고 해외로만 나가면 국내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 사람들이 가장 우군이에요. 저희 경쟁회사조차 해외 나가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나가면 대만 회사, 일본 회사 다 경쟁자죠. 중국 회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외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업단에서 이렇게 좀 뭉쳐서 다니는 혼자서 못 싸우겠으면 패거리 지어서 플랫폼 만들어서 패거리 지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뭐 필요하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기반에서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 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많죠. 물도 많이 냉각수 해서 물 부족 문제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열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 하수처리장에 물 많이 있죠. 그래서 물은 대충 해결될 것 같고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 오히려 하수 온도를 올려서 효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멍청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가 이제 이런 하수처리 기술, 그리고 열교환 기술, 그리고 IDC, 그것도 이제 통상적인 IDC가 아니고 모듈형 IDC 이 세 가지 기술들이 만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수처리, 지하화하고 하는 수처리 기술은 이미 검증된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전환하는 이쪽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 파트 따로 있고, IDC를 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워킹이 되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른 세계라서. 자, 보시면 제가 그나마 이해하고 있는 건 이쪽 수처리, 그리고 이쪽은 또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계의 플랫폼이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고요. 요 세 플랫폼이 모여서 하나의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 플랫폼 자체들 그리고 이 세 개의 플랫폼을 연결하는 링크 역할을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상황이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본질은 단순히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런 팀과 이런 팀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낡은 처리장을 경제적 부담 없이 처리할 수도 있고 도시 인프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뭐 하수처리 현대화하고 뭐 기타 뭐 ESG까지 뭐 쭈쭈쭉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뭐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